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음악 서비스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기능을 넘어서 일상 곳곳의 즐거움으로 다양하게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해외 최대의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는 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와 손잡았습니다. 택시에서는 운전기사님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라디오가 그냥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손님이 스포티파이에서 직접 선곡한 곡을 이동 중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포티파이는 기존 라디오들과의 경쟁에서도 더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의 KT뮤직은 지니 드라이브를 내놨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음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할 때는 음악 선곡이 불편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선곡된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작은 변화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손쉽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기능들이 참 호기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음악계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변하면서 더 좋아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되기도 좋고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음악은 운전과 관련된 음악이죠. 카스의 드라이브 오랜만에 한번 듣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와 조세 포탈범은 누구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2,400여 명에 대한 신상을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조세 포탈범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참고로 개인이 최고 체납한 금액을 봤더니 424억 원이나 됐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국세청 징세 법무국의 송바우 과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를 하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2004년부터 했는데요. 그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들입니다. 네. 저희가 그 국세청 홈페이지하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내일이면 관보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는데요. 네. 그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그리고 체납한 세목과 납부 기한, 그리고 체납 요지들입니다. 네. 그 매년 공개하는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2,398명이고요. 체납액은 총 4조 1,854억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2004년부터 올해까지 공개한 그 체납자 수가 17,520명입니다.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이분들 이렇게 신상이 다 공개가 되는데 그럼 내시나요? 공개가 되고 나면요? 네, 공개가 되고 나면 네. 내시는 분도 일부 있고요. 예. 이제 또 그 일부에 대해서는 그 일반 국민들이 예. 저희한테 제보를 하게 됩니다. 아, 이 이제 사람 내가 명단 알고 공개된 있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네. 어디에 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보를 받고 그 세무조사보다 더 강도 높은 이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숨겨놓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들이 발견이 되고요. 예. 이제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름을 명의를 바꿔놓은 다음에 저희가 추심을 하고 있고요. 금융자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저희가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공개하는 효과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공표를 해서 네. 일종의 현상 수배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신원은 보장이 되나요? 신고하시는 분들? 예,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네. 포상도 하시나요? 예, 포상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작년 7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대폭 상향했고요. 2배에서 3배까지 올렸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포상금 최고 지급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10억 원인데 20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저희도 국회라든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예산을 점차 증액해서 그 제보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장려하고 있는 업무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명단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가장 많이 체납한 걸 봤더니 424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네. 예, 이거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이제 일종의 그 고물상 관련된 건데요. 예. 요즘에는 과거 고물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크게 이제 재활용 업체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철금속이라고 철 말고 그 구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 사업자인데요. 그 비철금속 판매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부천 쪽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어떤 이제 저희가 속칭 자료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편취하는 업자들이 좀 있습니다. 꽤 이제 일부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이제 탈세한 규모가 좀 컸습니다. 많이 네. 크고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한과 한편 제도도 이번 기회에 바꿔가지고요. 예. 올해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바꿔서 이제 비철금속 그러니까 구리 같은 이런 거를 취급할 때에는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세무서에 별도로 내도록 네. 그렇게 바꿔서 이런 탈세나든가 세금 편취 행위가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나타나지 않게 저희가 네. 제도를 바꿨습니다. 개인은 그러시고요. 법인을 봤더니요. 한보철강이 1위를 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죠. 이 한보철강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지금 정리된 회사인데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법에 보면 명단 공개 제외 기준으로 예. 법원에서 주관으로 하는 회생 절차 중에 있으면 네. 이제 회생 계획 인가받아서 그런 정리 절차 중에 있으면 명단 공개를 이제 연기해 준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아. 그거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명단 공개가 연기가 유예가 되다가 예. 이제 이번에 회생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예. 저희가 이제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되는가를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 네. 위원분들이 더 많은데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명단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상습 체납하시는 분들의 명단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예, 어떤 분들 우리가 좀 알만한 분들이 있나요? 알만한 분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작년에는 한솔에 계셨던 조동만 예. 그런 분이라든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그룹 관련된 분은 없으시고요. 네.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부가가치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이제 속칭 예. 자료상이라든가 네. 가짜 휘발유 판매업자 뭐 가령 서원준 씨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구 업체 대표도 있고 그리고 뭐 2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한 체납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소득은 취하고 예. 세금 이제 안 내고 예. 이렇게 이제 잠적한 상황 그런 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상습 체납자라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체납자 개인 명단이요. 네. 그냥 상습이냐 아니냐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쫙 나열을 하신 거죠. 그냥 체납액 기준으로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체납액이 이제 5억 원 이상인데 예. 보통 한 가지 체납건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보통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보통 저희는 뭐 1년에 뭐 두세 건, 세 건 이상 네. 체납을 하면 상습이라고 분류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조세 포탈범도 처음으로 공개를 하셨는데 네. 두 분인가요? 두 분밖에 공개가 안 된 것 같고 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하신 분도 한 분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그 장남 아니면은 김우중 전 대우회장 아니면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이재현 CJ 회장 이런 분들의 명단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그 제도가 도입된 게 2012년부터입니다. 네. 재작년부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인데 예. 이제 2012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조세를 뭐 탈세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전문 용어 조세 포탈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세 포탈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조세를 이제 포탈하고 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 좀 지금은 이제 2년 좀 지난 상황인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조세 포탈이라는 범죄를 하고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확정 판결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예. 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을 공개할지 여부를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시행 초기고 2년밖에 안 지나가지고 2명밖에 없지만 점차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김우중 전 대우회장 같은 경우에요. 네. 국세청에서 조세 포탈로 고발을 했고 네. 추징금이 부과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12년 7월 이전에 조세를 포탈한 분들이라서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은 추징은 하셨나요? 네, 그분들은 이제 추징을 하고 남은 그 발견되는 족족 추징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검찰에서도 전에 전두환 씨 추징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체납분 추징했고요. 예. 이제 뭐 그 재산이 나오는 대로 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좀 개인 납세자에 관한 사항이라서 좀 그런데요. 네. 예. 저희가 가령 이제 말씀드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진행이 됐고, 네. 예, 이제 계속 이제 금액 크게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습 체납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요. 네. 이렇게 체납을 하는 건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은 고의로 그러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좀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예. 있고요. 이제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분들은 이제 몇백억대 체납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서 네. 이제 몇 억이나 이렇게 이제 몇 천만 원 이렇게 그렇게 그 정도 체납하시는 분들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명단 공개하는 분들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이제 고의성이 높다. 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고의성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 이제 한 그런 가지만 더 데 대해서 하고 짧게 있어요. 여쭤볼게요.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조세 회피처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돈을 놔둔 걸로 예전에 한번 발각이 됐었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 안 된 분들은 예. 지금 이제 그 소송이나 불복 진행 중인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다. 네. 자기들이 적발이 됐지만 이거는 이제 내가 뭐 이거를 예. 뭐 신고 안 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한 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연기가 된 거지. 네. 그게 이제 이의 제기 절차가 끝나고 나서 그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또 네.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의 송바우 과장이었습니다.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대기업의 뒷얘기를 들려드리죠.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경제주치, 이번에는 재무설계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곽정수의 기업 이야기에서는 오늘 단연 화제가 됐던 삼성그룹이 삼성종합화학과 테크윈 등 계열사 4개를 한화그룹에 매각을 했는데 그 배경 한번 짚어보겠고요. 경제주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달라지게 되는 노령연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것 같아요.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고요.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보면은 현재 638만 5,559명. 그러니까 고령화 비율이 12.7%인데 2017년이면 고령 사회가 되고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불명예스러운데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지 좀 걱정입니다. 에듀머니 이선정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울한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좀 우울한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그 OECD에서 발표한 그 201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요. 그 한국은 지금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 불평등과 그 상대적 빈곤이 심화됐는데 특히 또 그 노인 빈곤율이 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크게 높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로요.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면은 그러니까 절반은 빈곤하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기초연금이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네. 차등 지급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난 7월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수급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원래 이제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한테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한 430만 명 이 받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한 66.4% 정도가 실제로 받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70%에 좀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소득 하위 70%라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산정 기준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한데요. 그 2014년 그 소득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87만 원,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139만 2천 원이면 이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월 평균 소득에다가 그 재산을 환산한 소득으로 환산한 그 금액을 합쳐서 산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근로소득에서 48만 원을 공제하고 그중에 한 70%만을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시면서 이제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계신다면 48만 원을 뺀 102만 원의 70%인 71만 원이 소득 인정액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20만 원 다 받는 건가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전액 다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그 지난 9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56.2%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이유가 기초연금을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랑 이제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 점차 이제 그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제 전액 수급자가 점점 더 줄어드는 형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부부가 받을 경우에도 기준연금의 20% 정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이제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93%가 전액을 다 받는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한 절반 정도 한 56% 정도만이 20만 원을 다 받으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7월 발표 당시에는 이 부부 감액에 대한 것들을 고지를 못했던 거고요. 감액 고려를 안 했던 거죠.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들렸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한참 이제 새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인데 복지와 관련해서는 더 늘리겠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와 그
그 중앙 정부 간에 이제 부담을 줄다리기? 놓고 이제 예.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국고 지원을 계속 좀 확대해 달라라는 게 이제 지자체 요구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세수 중에서 국세랑 지방세 비중이 8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제 지방세의 주요 그 재원이 취득세 네. 이것들을 이제 감면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그렇게 보니까 해줬죠. 계속 이제 취약을 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국고 지원을 전액하거나 아니면 90%까지 확대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기초연금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제 7조 5,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비해서 한 45.8%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한 2조 4천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네. 이제 2조 4천억 원을 이제 부담을 해야 돼서 한 7천억 정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 가뜩이나 이제 지방 그 재정 자립도는 취약해지고 있는데 예. 부담은 늘어나서 자꾸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세 들어오는 것도 진도율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냥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은 이제 세수에 대한 얘기 없이 복지를 이제 논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증세 없이 복지를 하려다 보니 늘리려다 보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은 여전히 많아요. 저도 계속 알아봐도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던데 이게 생활 형편에 맞춰서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얼마 전에 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까지 통과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요? 왜 추진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부분 연기 연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현재는 이게 60세가 되시고 이제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셨다라면 이제 60세부터 연금을 이제 만 받게 되죠. 60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으시게 예.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나는 이제 현재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늦게 받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이걸 이제 늦추실 수가 있는데요. 예.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7.2%가 늘어납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그 전액을 다 받던지 아니면 안 받던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소득이 약간 이제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받자니 손해를 좀 보고 예. 연기하자니 현재 지금 생활비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네. 해서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정 부분만 받고 50에서 이제 90% 범위 내에서 이제 연기할 수 있도록 네.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네요. 네. 네. 근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다닐 경우에 국민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이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바뀐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60세 이후 연금 받으시는 분이 일하셔서 이제 소득이 예. 있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보다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네.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자의 소득이랑은 상관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뭐 60세는 50%, 61세는 40%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소득은 적은데 나이 때문에 연금이 많이 깎이는 이런 네. 불합리한 면들이 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만 원 초과할 때마다 5%씩 감액해서 최대 20%까지 네. 감액하는 그 제도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그 60세 이후에 이제 근로소득을 하고 계셔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으시기보다는 예, 그 미리 이제 연기연금 제도를 예.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당겨서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죠. 예, 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대 60세가 아니라 최대 5년 동안 당겨서 55세부터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되기 때문에 55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으신다면 그 정상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점점 이 조기연금 받으시는 비중이 자꾸 늘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하고 상관이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2015년이 되면 전체 수급자 100명 중에 15명이 이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이선정 팀장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대기업 그러면은 저희가 소득 기준으로 하면 0.01%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기업은 정말 그들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이 종합화학과 테크윈 이 계열사 4개를 한화에 매각을 하기로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이 나와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삼성 얘기해봤는데 오늘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경제부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삼성이 계열사 4개를 한화에 매각을 하기로 하는 이른바 빅딜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은 못했거든요. 곽 기자님은 아셨어요? 저도 몰랐죠. 아, 네.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삼성 테크인과 삼성 종합화학을 포함한 삼성 계열사 4곳을 이제 하나가 인수하는 내용인데요. 네. 금액은 총 1조 9천억, 한 2조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거래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네.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은 이제 우리 재벌 그룹들을 하면은 이제 돈이 되면 무슨 사업이든 하든 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삼성은 돈이 실제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위산업하고 정유 같은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네. 그 사업은 이제 떨어내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이제 갑작스럽게 쓰러진 다음에 이제 이재용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지금 경영의 중심에 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그룹의 미래의 어떤 경영 전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이 이게 아마 거의 사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아버지 시절에 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전략을 버리고 본인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내놨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요. 네. 네. 둘째로는 이번 매각 결정은 단순히 삼성 차원의 이 사업 구조정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그룹들의 어떤 경영 전략, 나아가서 한국 경제 전체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까지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가 인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는 얘기겠죠? 국가경제적으로도 이제 한화는 보면은 석유화학에 좀 많이 특화된 기업 아닙니까? 방위산업도 그쪽이 그렇고요. 예. 삼성한테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국가경제적으로도. 예. 그래서 이건 또 세 번째로는 근데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이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삼성 쪽의 설명이고요. 네. 제 나름대로 보면은 또 다른 요인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이 이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동생인 이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또 이소연 제휴기획 사장 이 세 오너이 간에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거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어떤 기업이 이제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이 통수 3세들이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쪼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거든요. 네. 잘못하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 오늘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력 사업에 집중한다고 하면 나머지 비주력 부분을 떼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명분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제한 나머지 두 여동생에게 이 그룹의 비주력 산업으로 분류된 쪽을 넘기는 그런 일종의 사전 포석용 고려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 남매가 나누게 된다면은 뭐 전자 부문이 한 덩어리가 될 거고요. 뭐 금융이나 서비스가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나머지가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까요? 오늘 삼성이 이제 그와 관련해서 향후 삼성의 주력 사업 부분을 3개로 압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 예. 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 서비스. 네.
그리고 중공업과 건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그 외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호텔 부분이라든가 상사 부분이라든가 유통 부분이라든가 패션, 섬유 이런 쪽이 아마도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사장 몫으로 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예상이 굉장히 쉽게 되도록 나눠줬네요. 네. 근데 이제 삼성 테크윈이랑 이런 데 주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이잖아요. 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예. 세계 10위권에 이제 하나로 옮기는 것, 그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차이가 난다고 보겠죠. 네. 한화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 기자님은요? 한화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어차피 기존에 이 방산 사업과 그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룹의 주요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쪽 부분을 받아들이니까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 시너지가 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지켜볼 바는 지금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쪽이 네. 여러 가지로 업황이나 향후 전망에 불투명하거든요, 안 좋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화가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는 거는 그 경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인수하는 대금이나 이런 것들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요? 배경이요? 대금, 재원이요. 예. 사실 이거는 뭐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2조라는 거액이 인수대금으로 네. 이제 조달이 돼야 되니까 과연 하나가 이거를 여하이 조달할 수 있겠냐에 대한 뭐 그런 의문도 있는데 예. 나름대로 뭐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보관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마도 그렇겠죠. 예. 네. 삼성이 뭐 외상으로 주지는 않을 텐데. 그렇겠죠. 근데 이런 사이에 있었던 게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게 또 있었어요. 네, 최근에 예.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예. 이게 사실 좀 굉장히 특이할 만한 일인데, 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이 사업구조 조정 차원에서 지난 9월 달에 합병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한 1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1조 4천억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이 합병이 회사의 사업 시너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와는 달리 시장이나 투자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상장 기업이 합병을 할 때는 이렇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그 보유 주식을 회사가 사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를 했고, 예. 그 총액이 무려 1조 6천억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그걸 다 사줘야 되는데 어렵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런 무리한 합병 추진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된 거라는 이런 이제 좀 따가운 지적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했냐는 의문이 좀 남는데, 삼성은 뭐 부인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법인이 만약에 탄생이 됐다면 예. 그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근데 앞에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직접 지배하는 그런 영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지배권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진짜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동안 삼성이 경영권 승계하고 이제 사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뭐 계열사 간 합병, 사업이관 등 여러 작업을 추진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처럼 무산된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무산을 시킨 게 뭐 정부나 뭐 누가 무슨 단체가 아니라 바로 시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장은 합리적 경영 판단을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이 향후에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또 사업구조 조정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텐데, 이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 시장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남긴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이 구도상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시 한번 또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려울 네.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이나 시장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네. 저는 어려울 거로 봐요. 재추진은 어렵다.
어렵죠. 만약에 투자자나 시장의 판단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삼성 쪽에서 어떤 조처가 나와서 그게 인정이 된다면 그건 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 후계 구도와 또 관련되어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 SDS 얘기가 있고요. 또 제일모직도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삼성 SDS의 그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이 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도 오늘 좀 흘러나오던데. 저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 네.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제 그 자녀들인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누이가 가진 SDS 주식이 19%예요. 네. 근데 지난 주말에 40만 원 선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그 가치가 한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 이학수 전 부회장하고 김인주 사장이 갖고 있는 SDS 주식까지 합치면 총 그 가치가 7조 5천억을 넘어가요. 예. 근데 1999년에 이 사람들이 이 주식을 인수할 때는 주당 7,000원에 인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약 한 300배 정도 주식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야권에서는 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작이고 제일모직이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상장 차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게 1996년에 역시 헐값 인수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주당 7,000원 정도의 역시 비슷한 가격에 이제 인수가 되는데 그때 장외에서는 이게 5만 원대를 넘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상장의 예상가를 감안해 보면 그로 인한 상장 차익이 한 5조 원대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냐. 네. 그럼 아까 SDS하고 합치면 이게 지금 12조 13조가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거죠, 지금. 예. 내일 경실련에서 삼성그룹 이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도 좀 거론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마침 제가 이제 그쪽에 그 토론회에 이제 좀 참여할 계획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SDS 상장이나 제일모직의 상장에 이어서 그 다음 이제 수순이 뭘 거냐는 걸 예상해 보면 결국 이제 삼성 3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 승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제 지배 구조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삼성 3세들이 결사 주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향후에 경영권을 장악하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식을 물려받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력한 방법으로 그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는 게 이제 거론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그 얘기는 다음번에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수트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입을수록 젠틀하게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이태리 정통 수트 브루노 바피 전국 웰메이드에서. 네, 생생경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